예, 안녕하세요. 오늘 사례형 모의시험 1회고, 요거는, 가상의 사례가 아니라 이제 실제 우리 판례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없으실 수 있는데, 연말마다 교수님들이 상총 상행위 분야, 그리고 회사 분야, 엄수표 분야, 보험 분야, 대표 판례를 뽑아가지고 평석을 나눠서 하세요. 그거 잘 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때도 중요한 판례로 지정됐는데 논점이 많아요, 얘가. 그러니까 논점을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 말씀을 들으면서 논점도 같이 잡아보고 답안도 만들어 보는데, 가장 기본적인 룰은요, 상법 문제에 있어서 다른 건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과목은 아주 명확해요. 답안 구성이. 문제의 제기, 사안의 쟁점, 서론 쓰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거의 답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되게 알고 있다는 걸 어필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선 그게 문제거든요. 영업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인이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잖아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회사법 말고 상총 상행위 규정은 대부분 무슨 규정이냐면 임의 규정이야, 임의 규정. 상총 상행위 규정은 거의 다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걸 이제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는 거고, 요 합의에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돼요.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는 안 했지만 상황이 이러면은 내가 이거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제기해서 제가 논점 하나만 먼저 얘기해 볼게요. 경업이 있었느냐를 내가 보겠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소재지가 달라. 근데 영업 범위가 겹치거든. 이게 경업의 판단 범위와 기준이 뭔지를 보겠다. 그런 얘기를 먼저 쓰는 거예요. 장소는 다르지만 영업 범위가 겹치다 보니까 이것도 경업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경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이렇게 협의한 것이 합의로 이런 내용들을 상법 규정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론 부분이 마른 서론인데 거의 쟁점에 대한 파악과 답이 다 끝나야 돼요. 길진 않지만. 여기 그럼 상법은 배점이 있나요? 있어요. 그렇게 쓰지 마세요. 상법은 두관식으로 쓰지 말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나중에 결론은 경업이 아니라고 나올 거예요. 나와야 돼. 그런데 제목을 달고 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 여기가 배점이 되게 많단 말이죠. 일반론이야. 로마자 2번부터는 일반론입니다. 일반론의 의, 이건 이제 조문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업금지에 대한 요건과 판단 기준, 여기서 판례가 얘기하고 있는 특이점들이 다 들어가야 돼. 이 본론에. 이걸 보면 되죠, 여러분. 이걸 봐, 이거를. 자, 얘를 보면 본문에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본문에. 내가 우려하는 건 뭐냐.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릴 때, 그럼 여기서 배제가 가능하다라고 하고, 기준에 따를 때 장소가 다르지만 영업 범위가 겹치니까 이거 경업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소결을 내릴 거 아니에요. 응? 경업이다. 근데 합의로 배제할 수 있고 묵시적 합의가 인정된다. 까지가 여기서 다 나와야 돼. 근데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내가 손배 청구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다. 영업 폐지를 청구하거나 손배 청구를 할 수가 없다가 결론인 거야. 이 논점만 얘기한다면. 그리고 얘는 얘의 배점이 있고, 얘는 얘의 배점이 있고, 얘는 얘의 배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내용을 빼먹었다가 생각이 나서 여기다가 넣으면은 여긴 총점이 정해져 있는데 점수를 많이 줄 수가 없어. 반드시 여기 들어가야 돼. 억지로 쑤셔넣는다고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채점하시는 선생님들이 이 친구가 이걸 결론에 넣었네. 안타깝다. 내가 점수를 할 수가 없다니까. 교수님들이 받는 채점표에 문제 제기 3점, 영업양도 의 2점 이렇게 다 돼 있어. 근데 어떻게 점수를 더 주냐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에 나는 야 이거 판례도 언급했고 뭐 다 했는데 점수가 왜 이래? 정해진 배점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거는 여기다가 굉장히 많은 양을 때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려면 싫겠지만 암기죠. 암기. 그리고 써봐야 돼.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서 이제 공부하는 뭐 제 후배들도 있었겠죠. 뭐 그런 친구들도 중에 어떤 경우를 많이 봤냐면 들으면 알아. 들으면 아 그거요? 그 판례요? 아는데 쓰라 그러면 문장이 되게 이상하고 막 중언부언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건 어떻게 수정하느냐? 답안을 써봐야지. 이걸 연습을 안 하는데 어떻게 글이 써져요? 그리고 그게 귀찮아? 귀찮으면 내가 소리내서라도 말로 해봐야 돼. 문제 제기, 뭐 갑은 뭐 이렇게 해봐야지 정리가 되지. 내가 줄친 거 읽고 뭐 몇 번 강의 듣다 보면 암기가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 근데 얘는 상법 논점 아주 많이 뽑아서 한 50개만 뽑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출제 범위는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크게. 그러니까 아니 민법 같지 않아서 얘는 1년에 뭐 판례가 몇 개나 나와요, 상법이? 다 해서 10개도 안 될걸? 풀어볼까요? 자, 2011년 12월 1일에 X회사는 04년 2월 1일부터 전국적인 유통장을 가지고 K미트라는 상호로 소돼지 등의 육류 가공 영업을 해오던 Y주식회사의 중부 공장과 그와 관련된 외상채권을 제외한 자산, 부채, 상표권, 거래처, 근로관계 전부, 상호 등을 포함한 영업권에 대한 인수를 내용으로 하는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Y회사의 중부 공장에는 국내산 소돼지, 이거 뭐지? 약간 심각한 문제긴 한데 영업이 2개라는 거 아니에요? 국내. 자, 그리고 수매한 국내산 소돼지의 도축 가공. 그러니까 수매를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수매를 한 것을 도축 가공하는 영업 2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어야 된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어떤 의문이 들어야 되느냐? 회사법의 영업양도 절차에서는 영업의 일부 양도가 나오죠. 374조에 보면 중요한 일부 양도는 특별결의 사항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총 상위편에서 영업 양도에 있어서 양도인 양수인 상호소용 책임 부담하고 양도인이 뭡니까? 경업금지 의무 부담할 때 일부 양도 얘기가 나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건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뭐 그런 것까지 언급한다면 베스트죠, 베스트. 자, 그 다음에 3번 도축 가공한 소돼지를 전국에 유통하는 유통. 그러니까 영업 분야를 굳이 나눈다면 3가지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업 양도 시 Y주식회사는 이 회사와 함께 제3자로부터 이미 도축되거나 가공된 소돼지 공급을 받아 유통 판매 영업을 전국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으나 유통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으나 그 다음에 뭐래요? 중부 공장과 관련된 영업의 일부를 양도한 거예요. 자, Y회사는 X회사의 중부 공장 영업을 양도하던 당시 여기다 양도한 거죠. X회사에. 주식회사죠. 해당 영업 부분은 전 Y회사 전체 자산의 34%에 달하고, 그러니까 이 양도하는 게 전체 자산의 34%, 그러니까 반이 안 된다는 거야. 이건 기출 문제인데, 전체 자산이 이만한데 요만큼을 양도하는 거야. 그럼 이제 절차를 물어볼 거거든요. 그럼 이게 중요한 일부 양도인지가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건 어떻게 푸느냐? 이론으로 모르지. 이거는 판례를 내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중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에 있어서 판례는 오로지 자산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장래의 수익 발생 가능성, 본질적 영업의 가치 이런 걸로 판단한단 말이야. 여러분, 이 판례는 우리 3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3회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뭐 정차장 교수 뭐 교과서나 송홍일 교수 교과서나 그 어디에도 이 중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언급한 바가 없어요. 그 전에 판례가 없었다는 얘기거든. 그럼 3회 문제가 나왔을 때 대법원 판결이 있었냐? 없었어. 이게 고등법원 판결을 가지고 문제를 내신 겁니다. 누군가가. 그러면 다 못 쓰겠지.
그러니까 학원 강사들도 모범 답안이 막 이상해. 중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자,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왜? 다 못 썼으니까. 그럼 점수를 주려고 하셨겠죠, 그거는. 근데 이미 이제 이건 확정된 거니까. 그러니까 34%에 달하고 본질 가치의 경우 이 양도 사업만이 유일하게 수익 창출 가능성이 높다. 이게 포인트예요. 높다면 이건 중요한 영업의 일부 양도고, 중요한 영업의 일부 양도기 때문에 몇 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374조에 따라 영업 양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회사가 주총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특별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전단적 대표형이 문제가 되겠죠. 맨날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문제라는 게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런 걸 명확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도를 했더니 Y회사는 회사의 중요한 영업의 일부를 폐지한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론의 여지가 없게. 중요한 일부 양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업양도 계약 당시 Y회사는 양도한 중부공장의 영업 외에 이 회사와 함께하는 사업 분야에 있어서 2년간 기존 상호를 계속 사용할 것을 X회사와 약정하였다. 뭔 소리입니까? 이게 바로 그 묵시적 합의에 따른 배제야. 영업하겠다고 같이 협의했잖아요. 경업이라고 우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다만 양도하지 않은 사업 부문은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지고 영업을 수행하는 것이긴 하나 해당 시설이 양도한 중부공장과 동일하거나 인접지역 내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걸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경업의 범위에 있어서 시설물의 소재지를 가지고 판단하느냐, 영업 범위를 가지고 판단하느냐. 판례의 기본적인 특성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경쟁 관계가 있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물적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계속 보겠습니다. Y회사의 채권자인 A는 영업양도 계약 직전 중부공장에 국내산 소재지를 납품하였으나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어. 자, 수령 못했다. A 채권자. 대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양도 전의 채무이므로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승계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승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상호를 속용했다면 연대에서 책임을 부담하겠죠. 상호 속용 책임을 쓰시라는 거고요. 근데 Y회사와 거래하여 외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B는 영업양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자, 앞서 문단은 채권자에 대한 얘기고 뒤에 문단은 채무자예요. 그렇죠?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X회사의 일을 변제하였다. 상호 속용 시 발생하는 효과는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원래 두 가지인데 한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죠. 채권자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부담하느냐. 뭐 그것도 있고 채무자가 변제했을 때 뭡니까? 채권을 양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변제로 본다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쓰라는 거고. 자, Y회사가 X회사의 중부공장 관련 영업을 양도하기 위해 내부적 절차와 이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효력을 서술하시오. 그러면 약간 머릿속에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특별결의 필요한데 이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전단적 대표형이네. 근데 법률에서 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선하기를 불문하고 무효란 말이에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거? 판례도 바뀌었으니까 한번 봅시다. 잘 나오니까. 자, 전단적 대표행위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하셔야 돼요. 완전히 내부적인 거. 완전히 내부적인 거는 뭐가 있겠냐. 이런 거야, 이런 거. 거래 상대방이 필요 없는 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이런 겁니다.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넣을 수 있거든. 이 내용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준비금을 자본금에 넣는다는 건 뭐냐면 회사 자산이 이만한데 계정이 나뉘어져 있죠. 자본금 계정이 있고 준비금 계정이 있는 거야. 자, 준비금은 어떤 게 준비금이에요? 제가 주식을 발행하는데 액면가 5,000원인 주식을 발행했어. 네? 액면가 5,000원. 근데 선생님한테 제가 얼마의 발행가로 했냐면 10,000원에 했습니다. 그럼 5,000원짜리 주식을 저는 10,000원에 파는 거고 선생님은 인수대금으로 저한테 10,000원을 줄 거예요. 회사 잔고에는 10,000원이 꽂히지만 회계상으로 분리합니다. 액면가만큼은 자본금, 액면가를 초과한 금액은 잉여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과 저 회사와 주주 간의 거래는 자본거래라고 해서 이 자본거래에서 남는 돈은 다른 데 못 쓰죠. 강제로 준비금으로 적립하게 한 다음에 이 준비금의 용도는 딱 정해져 있어. 전입할 때 아니면 결손을 보전할 때 말고는 못 써. 자본금과 성격이 되게 비슷해. 주식회사의 본질은
회사 재산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주들이 책임을 안 지니까요. 자, 이런 경우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했다. 그럼 자본금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죠. 근데 여기 있던 돈을 줄이고 이걸 늘린 거니까 회사의 순 자산은 변화가 없어요. 대외적으로 봤을 때. 다만 자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만큼 뭐는 증가합니까? 주식 수는 증가해요. 하지만 인수대금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재원을 여기서 갖고 왔으니까. 그걸 무상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거래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무효로 보면 됩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어떤 효과가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주총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는가로 나눠서 봐야 되고, 주총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알고 있을 겁니다. 상법상 주주총회의 권한은 한정적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주총이 아무거나 막 결정할 수 있어? 못합니다. 주총의 권한은 둘 중에 하나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돼요. 상법의 근거 규정이 있거나 정관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주총을 거치지 않은 걸 나눠서 봐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바로 이거죠. 374조가 적용되는데 이걸 안 거쳤다는 거잖아요. 자, 그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냥 무효야. 그냥 무효. 그냥 무효란 얘기는 상대방의 선악의를 불문하고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정관으로 제한한 경우는 내부적 제한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 선이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중과실인 경우. 선이이고 무중과실이어야 돼요. 이 경우에는 회사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학설은 훨씬 구분이 다양한데 그거 쓰면 좋죠, 답안지에. 학설상 구분의 종류는 다양하나 판례는 딱 두 가지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다시 쓸게요. 집단적 거래 행위냐 아니면 개별적 거래 행위냐로 구별합니다. 자, 집단적 거래 행위,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죠. 예를 들어 신주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거래 당사자가 너무 많잖아요. 이거는 많기 때문에 항상 유효합니다. 항상 유효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대방이 악이라고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회사가 신주 발행하면 일단 유효해. 나중에 그건 신주 발행 무효소송으로 다퉈야죠. 생각해 보세요. 신주 발행 무효소송이 소급표가 있어?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때까지 그 무효인 신주를 가지고 했던 의결권 행사, 이익 배당 받은 거 다 멀쩡하다는 얘기야. 상법상 소급표가 있는 상법상 소급표가 있는 판결 뭐 있어요? 총회결의 하자, 감자, 무효,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 나머지는 소급표가 다 없어. 그러니까 말이 되지. 일단 유효한 거야. 그리고 무효 판결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장래에만 무효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개별적 거래 행위에 대해서 판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는 기존의 판결은 어떤 태도였어요? 비징의 표시설이었어. 비징의 표시설이었습니다. 이게 안 바뀌었으면 바뀌어야 돼요. 어떤 책을 보든지 간에. 자, 여기다 쓸게요. 다시. 기존 판결은 비징의 표시설이어서, 자, 우리 상법에 비징의 표시설 딱 두 번 나옵니다. 얘랑 또 언제 나와요? 남용에 나와, 남용. 근데 이게 바뀌었으니까 남용만 비징의 표시설이에요. 그렇죠? 자,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알 수 있었을은
과실로 선의인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이때 과실에는 모든 과실이 다 포함되잖아요. 얘가 보호를 못 받아. 그렇죠? 그런데 이 판례의 태도를 변경된 판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의 무중과실인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해요. 그리고 이 논리는 이사의 결의를 거치라는 게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든 아니면 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든 이걸 불문합니다. 가리지 않고 그렇게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판례가 왜 이렇게 보냐면 얘랑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야. 지배권도 마찬가지고 대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포괄적인 권한이 있는 거, 지배권을 여러분, 지배권도 포괄성, 정형성이 있잖아. 재판상 재판의 영업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대표권도 똑같거든요. 자, 그런 포괄적 권한의 내부적인 제한을 할 수가 있어, 없어? 가능해. 내부적 제한은 물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뭡니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 그 제한을 주장할 수 없거든. 그럼 이때는 중과실이면 이걸 악의로 보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게 안 되잖아, 이거는. 그 얘랑 균형을 맞춘 거예요. 얘랑. 이게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사의 결의를, 그러니까 혼자 못하고 대표가 이사의 결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대표권 제한과 같은 취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반드시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변경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하고 이걸 쭉 쓰지 마시고 기존의 판례는 비진이 필소를 취해서 경과실의 제3자가 보호받지 못했으나 현재의 판례는 태도를 변경하여 대표권 제한과 마찬가지로 판단하므로 경과실의 제3자도 보호받는다는 거잖아요. 중과실만 악의로 보는 거니까. 이해됐죠? 근데 이런 게 좀 고민이란 말이야. 내가 푸는 문제는 여기까지만 필요해. 이론이. 시간도 없고. 그죠? 다 못 쓸 거 아니야, 어차피. 여기까지만 쓰세요. 주주총회 결의를 흠결한 경우이기 때문에 주총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전단적 대표 행위를 검토한다. 뭐 양자로 구별할 수 있다. 응? 이렇게. 그런 얘기를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업양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음을 전제로 그럼 주총을 했다는 거고요.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Y회사의 무의결권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가 사법상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뭐 할 수 있어요?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사람이. 주매청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의결권이 없는 애들입니다. 의결권이 없는 애들도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송웅일 교수님 교과서에 설명이 되게 좋은데 제목이 그거잖아. 풀네임이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이야. 근데 이때 반대를 뭐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냐면 주총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때의 반대는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대한 반대야. 왜 그러냐면 주매청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매청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뭡니까? 총회 전에 반대, 총회 끝나고 매수 청구야. 그렇죠? 응. 총회에 가란 얘기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인정을 했고 지금 명문 규정으로 들어와 있지만 의결권이 없는 애들도 주매청을 당연히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만 여러분, 내가 이제 의결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주총까지 나가서 반대하지는 않아도 돼. 하지만 사전에 반대해놓고 주총 가서 찬성을 한다? 그건 반대 주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뭐 그런 얘기를 절차를 쭉 쓰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 나오면 좋죠. 내용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법조문 가지고 목차를 짜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똑같죠. 주식매수 청구권의 의, 행사 방법, 행사 효과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회사 매수 의무가 있다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영업양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음을 전제로 채권자 A는 X와 Y회사를 상대로 그 둘 다를 상대로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상호 소용 책임의 의, 요건, 효과, 연대 책임 요건에 맞다면 연대 책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그래서 둘 다에게 물을 수 있다. 응? 그 다음 사례 영업양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전제로 B의 X회사에 대한 변제 효력은 어떠한가? 상호 소용 양수인에 대한 변제의 효과입니다. 의,
요건, 그 선의의 의미가 뭔지, 변제했다면 유효한 변제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양업양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 Y회사가 E회사와 함께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X회사가 양수받은 사업의 운영에 손해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법상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그 주장의 타당성에 관해 서술하죠. 그러면 일견 우리가 보기에는 뭘 행사할 수 있는데 경업금지 의무 위반의 이유로 잠깐 물어볼까요? 영업양도에서 여러분 양도인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효과 규정이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건 손배 청구, 영업 폐지 청구란 말이야. 뭐 그걸 주장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 경업한 거는 맞는 것 같다. 근데 합의로 배제했다. 따라서 위 규정을 적용하지 못한다. 요건은 충족하지만. 그러니까 일반론 중요한 내용들을 볼게요. 자, 로마자 1문의 로마자 2번을 봐주세요. 자, 일단 요거는 우리 논점과 직접 관련은 없는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한번 보자고요. 로마자 2번. 여러분, 영업양도에 있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야? 영업양도가 아닌 애들이 있는데 그래도 특별결의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실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들 자산양도라고 해. 그러니까 영업양도는 예를 들어서 지금 한림법학원을 팔았다 내가. 그럼 사장만 바뀌는 거예요.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가 돼야 돼. 선생도 그대로, 학생도 그대로, 촬영하신 선생님도 그대로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업양도죠. 근데 내가 학원 딱 이거 건물 딱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을 팔았어. 건물, 그러니까 부동산 양도야 그냥. 그걸 자산양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산양도,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어떻게 팔아야 돼요? 이거거든 이거. 3구 3조에 따라서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해요. 우리가 아까 공부했듯이 주총 권한은 한정적이야. 정관의 규정이 있거나 상법의 규정이 있거나 이때만 주총이 결정할 수 있지만 3구 3조의 규정은 매우 포괄적입니다.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들은 모두 정관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다시 우리 본론으로 와서 자산양도는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되는 게 맞아. 자 그런데 이 논의의 시작은 영업양도라는 단어가 총칙에도 나오고 회사법에도 나오잖아요. 응?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얘기한 영업양도의 개념에 대한 얘기는 총칙에 나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집에 가서 다시 영업양도 편 법전을 제일 펴보면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요? 경업금지 의무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정의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정의조항이 없다는 거고 정의는 해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판례가 수년간 해왔어. 뭐라고? 포괄적으로 영업을 넘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라고. 객관적인 의미의 영업을. 그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가 되느냐, 근로관계가 승계되느냐 이런 게 판단 기준인 겁니다. 그럼 자산양도는 똑같은 의미로 본다면 3조의 4조에 있는 영업양도가 자산양도는 영업양도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이 한 동 있는데 이 건물을 팔아. 학원을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즉 중요한 영업용 자산의 양도로 영업양도와 똑같은 결과가 초래된다면 비록 영업양도가 아니지만 특별결의가 필요할까에 대한 논의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페이지 넘어가시면 형식설이라는 학설은 두 단어를 아예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 견해에 따를 때 원칙적인 형식설에 따르면 자산양도는 영업양도가 아니죠. 특별결의 안 거쳐도 돼요. 이사회결의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실질설은 규제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을 다르게 보자는 거고요. 그럼 판례는 좋아. 이 학설은 여러분들이 짧게 써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판례를 설명할 때는 좀 분명하게 해야 돼. 형식설을 기본적으로 취한다. 같은 뜻이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쳐진 부분 보면 자, 자산양도지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걸 유추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니까 유추 적용한다.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례는 일종의 뭐라고 보면 되겠어요? 절충설의 입장인 거죠. 절충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특별결의를 거쳐야 돼.
거쳐야 됩니다. 얘는 뭐 명백히 뭐 영업 양도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로마자 3번입니다. 이 사람이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74조를 보면 전부 양도는 당연히 특별결이고 일부 양도는 전부가 아니라 중요한 일부 양도만 특별결입니다. 중요한. 자, 문제는 이 중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인데 학설은 넘어가고요. 판례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줄쳐진 부분입니다. 양도 대상의 영업 자산, 매출액, 수익 등이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일부 영업의 양도가 장차 회사의 영업 규모,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자, 좋은 말을 다 갖다 써.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언급해야 되는 건 뭡니까? 자산 전체 자산 규모에서 이만큼밖에 되지 않지만 지문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영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고. 장래의 유일한 수익 창출 가능성이 이거밖에 없다고. 중요한 일부 양도네. 따라서 특별결의를 거쳐야 되는데 안 거쳤대. 그럼 뭘 봐야 됩니까? 특별결의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은 영업 양도의 효과를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전단적 대표행위도 시작점은 이거야. 그러니까 판례가 태도를 바꾼 이유가 있다고요. 대표이사는 무슨 기관이에요, 여러분? 업무집행기관이죠. 근데 의사결정을 스스로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고 주총이나 이사의 결의를 거쳐야 돼요. 중요한 사항들이라면. 그러니까 얘 있죠, 얘. 이 정도의 중요한 사항이라면 이사의 결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잖아. 반대로 말하면 이 정도의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되면 대표이사가 혼자 의사결정하고 혼자 업무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표권은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제한이 있다. 페이지 넘어가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적인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보면 전단적 대표행위 의미를 정해주시면 되겠죠. 뭐 법률이나 정관 등으로 주총 이사의 결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걸 거치지 않고 업무를 집행한 것을 전단적 대표행위라고 한다. 자, 사례에서는 주총 결의를 흠결한 경우이므로 이 효과에 대해서 본다. 주총 결의를 흠결한 경우는 주총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상법에 규정이 있는가 혹은 정관에 정하고 있는가에 따라 다르다. 영업양도 사후설립과 같이 법령상 주총 결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이를 흠결했을 때에는 상대방의 선악의를 불문하고 무효라고 본다. 그러나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총 권한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소결은 어떻게 되겠어요? 중요한 일부 양도니까 374조가 적용되고 특별결의를 거쳐야 되는데 안 거쳤다. 상대방이 선이라고 하더라도 무효이고요. 양도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페이지 넘어가서 봅시다. 자, 그 다음 영업양도 절차에서 반대주주의 주매청이에요. 이것도 제가 논점과 관련된 얘기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최근 판례 얘기랑 다 여쭤볼게요. 그죠? 자, 의미 성질 보시면은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죠. 네 번째 줄에 모든 주총 결의에 주매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영업 양수도, 합병, 분할합병, 교환, 이전 등에 있다. 자, 보다 보니까 쓱 그냥 막 넘어왔는데 뭐가 없어요? 단순 분할은 주매청이 없습니다. 단순 분할은 주매청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단순 분할해가지고 네이버랑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옛날에 회사 이름 뺍시다. A와 B가 합쳐져 있다가 이런 회사를 신설해. 그럼 이제 회사가 새로 설립되면서 신주를 발행하죠. 이때 발행한 신주는 우리 기출 문제입니다. 신주는 이 주주들, 기존 회사의 분할 회사의 주주들한테 주식수에 비례해서 나눠주는 게 원칙이에요.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데 보통 회사들은 그렇게 안 하죠. 물적 분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법인이 이 신설된 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게 돼. 우리 시험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분할을 한 후에 이 회사의 주식을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방식이 뭐냐?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그렇죠? 자, 어쨌든 인적 분할을 하든 물적 분할을 하든 기존 주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주매청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자, 법적 성질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두 번째 줄 중간에 형성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리를 행사하면 회사가 승낙하는 거 필요 없고 바로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자, 저는 팔고 싶고 매매 계약은 성립했어요. 그럼 회사는 뭘 부담합니까? 매수 의무를 부담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 매수 의무의 이행, 매수 의무의 이행은 뭘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 대금을 지급해야 되거든.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이행기가 바로 밑에 보시면 개정 전의 상법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입니다.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었는데 개정 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뒤에 나오긴 나오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매수 청구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개월입니다. 그렇죠? 무슨 소리냐? 예전에는 그 2개월을 기산하는 시점이 다 달랐단 말이야. 누가 언제 청구하느냐에 따라. 근데 그러니까 회사가 업무가 복잡하대. 그래서 매수 청구하는 기간이 있고 이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2개월로 기산점을 통일한 거예요. 중요하죠. 그리고 이 판례가 옛날 판례긴 한데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 있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그 2개월 내에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지체 책임을 부담한다. 자, 가격은 어떻게 정합니까? 강제로 매매하는 거니까 협의가 우선이고 30일 내에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판단하는데 보통은 다 법원에 갑니다. 그럼 2개월이 다 금방 지나가겠죠? 회사가 야, 가격이 정해져야 돈을 주지. 필요 없습니다. 가격이 정해주지 않아도 2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지연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중에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자, 청구권자는 반대주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대주주는 두 번째 줄. 사전에 서면으로 반대한 사람입니다. 주총 가서 반대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양가로 2번. 의결권 배제 제한의 종류식의 경우에도 주매청이 있다고 명문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청구의 상대방은 당연히 회사겠죠. 행사 절차 보겠습니다. 사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의 결의가 있을 때 반대하고. 그리고 반가로 2번. 매수 청구는 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이에요. 이게 매수 청구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뭡니까? 2개월 내에 매수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문단에 줄쳐진 부분이에요. 사전에 반대한 사람과 매수를 청구한 사람은 동일인이어야 돼요. 동일인. 그러니까 내가 사전에 반대하고 중간에 주식을 팔았어요. 그러면 양수인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걔는 사전에 반대한 사람이 아니고 저는 이미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둘 다 못하는 거죠. 그 얘기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회사는 이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매수 의무가 있는데 매수 의무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5페이지로 넘어와서 그 문단의 맨 밑에 줄 보면 되겠네. 매매 계약이 바로 성립하고 대금을 지급하라는 거야. 그 기간 안에. 자, 그럼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중간에 여쭤볼게요. 제가 매수를 청구했는데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주입니까? 아닙니까? 주주죠. 돈을 받기 전까지는 주주예요. 최근 판례에서 뭐가 문제가 됐어요? 매수 청구에 대한 분쟁을 다투기 위해서 내가 형성권을 행사한 이후에 회계장부 열람 등산 청구권을 행사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법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끼 이제 주식 다 팔고 나갈 새끼인데 자꾸 장부를 보려고 짜증난다. 청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는데 법원이 뭐라고 판단했어요? 대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이런 권리 행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 판례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격은 협의, 30일 내에 협의가 안 되면 법원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없죠. 그래서 매수한 주식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주식이 되죠. 회사의 자기 주식이 됩니다. 그럼 또 이것도 곁다리로 질문을 해볼게요. 이 자기 주식은 회사가 처분할 의무를 부담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배당 가능한 이익으로 취득하든 특정 목적으로 취득하든 이 자기 주식의 처분은 모두 이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든 뭐 처분하든 소각하든 이사의 맘입니다. 처분 의무가 없다는 거고. 산문에 관련된 일반론을 볼까요? 상호 속용 책임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오셔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죠. 상호는 단독으로 양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양도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영업과 함께 상호가 넘어가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쓰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대 책임을 부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영업을 팔았단 말이야. 근데 이 학원을 팔았는데 강사비 채무는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머지를 다 팔았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영업이 넘어간 건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하는 영업이 동일하니까. 영업량도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부 채무가 면책적으로 선생님한테 인수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영업량도가 된 거는 맞아. 상호 소경 책임은 뭡니까? 자, 상호를 소경했다면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책임을 부담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제가 민법을 잘 못해서 잘 모르지만 채무 인수하려면 동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효과 규정이? 근데 어차피 인수를 안 하기로 했잖아. 응? 그런 점을 고민해보면 되겠다. 어차피 승계 안 하기로 한 거니까. 면책적 채무 인수가 없었지만 그런 의문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무상. 아니, 내가 동의 안 했으면 당연히 안 넘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아무튼. 그런 속용이라고 했을 때에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좀 디테일한 부분도 볼게요. 외관이 존재해야 됩니다, 외관. 이것도 일종의 외관 범위니까. 그러니까 상호를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줄 끝에 주요 부분만 동일하면 충분하다. 조금 바꿔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걸 꼭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두 줄 밑으로 내려가면 상호가 아닌 오코나 영업 표지가 동일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여러분들 문제에 X회사가 운영하는 X회사가 운영하는 A라는 시설이 있어. 이름이 A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요걸 넘겨줬어요, Y회사에. 그래서 A라는 시설을 계속 얘가 쓰고 있어. 그 명칭 그대로. 그럼 여러분들은 뭘 꼭 요건에서 검토를 해야 되느냐? 상호 소경 책임인데 상호가 아니라 시설 이름이나 영업 표지, 오코는 뭐예요? 가게 이름이거든요. 그런 걸 넘겨준 거야. 그러니까 상호가 아닌 걸 넘겨준 경우에도 이 책임을 인정한다. 라는 일반론을 먼저 쓰고 소교를 해서 사례에서는 상호가 아니라 요걸 넘겨줬지만 외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A라는 이름 계속 쓰고 있으니까 상호 소경이다 이렇게 쓰면 점수를 다 못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밑에 양도 합의가 무효가 된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 당연하지. 왜? 왜 그래요? 이 외관 법리의 본질은 밖에서 봤을 때 오인할 만한 상황이냐는 거지. 내부적으로 뭐 합법적인 영업, 뭐 상호를 넘겨줬냐, 양도의 계약이 유효하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거야. 반가로 2번. 자, 외관의 신뢰. 그 채권자가 선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때 선의는 뭐가 포함되는 거냐면 면책적 채무 인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아, 내 채무도 넘어갔나? 이거? 동의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책임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판례의 태도입니다. 판례의 태도. 그리고 3번과 반가로 3번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 영업상 활동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면 전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꼭 사례와 관련된 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 만나서 듣고 가면 좋잖아. 그치? 싫어? 왜? 좋죠. 뭐 그렇게 만나서 상법 계속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주변에 많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응? 제 예전에 종합반 학생들 중에 이제 합격해서 현직에 계신 분들, 선생님들도 물론 당연히 현직에 금방 가시겠지만 계신 분들이 지금도 전화한단 말이야. 뭐 5년 전에 막 수업 들었던 애들인데, 형님, 저희 지금 회사에서 지금 뭐 어음 관련된 사건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평생 써먹기 좋다는 거죠. 별명이 도라에몽이었어. 도라에몽. 법률 도라에몽. 꺼내면 다 이렇게. 종모형한테 물어봐. 전화해서. 서로 지들끼리. 모르는 사람 전화가. 이종모 선생님이세요? 저 누구한테 소개받았는데 저희 법인에서 이거 가장납입이 있었는데 이거 뭐 납입 가장죄 뭐 물어보고 그런단 말이야. 자, A라는 상호를 쓰던 것을 A라고 넘겨준 거. 이게 상호 소경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 갑이 을에게 상호를 소경시켜 준 건 맞는데 이전에 B라는 상호를 쓸 때에 발생한 채무야. 그럼 얘가 연대책임 부담해 안 해? 한단 말이야. 이 책임의 본질을 생각해 보세요. 이걸 썼는지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영업과 관련해서 얘가 가지고 있던 것이
이렇게 넘어갈 때 같이 넘어갔다고 오인하는 거니까 이분이 영업상 부담하는 채무면은 옛날 상호인지 뭐 이런 것들은 이 상호를 쓸 때가 아닌지 전혀 관계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영업상 부담하는 책임이면은 이게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넘어가는 거야. 근데 어떤 교과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명의대여자 책임에서 자주 나오는 논점인데 갑이 을한테 명의를 빌려줘. 그래서 A라는, 그러니까 얘가 원래 가지고 있던 A라는 명의를 얘가 썼어. 근데 얘가 불법행위로 병한테 손해를 가했어요. 명의대여가 있었지만 여기 책임 물을 수 있어, 없어? 없거든. 이건 왜 그래? 여기서의 외과는 이걸 보고 얘를 얘로 오인한 거거든. 응? 근데 얘를 얘로 오인하려면 둘 간에 무슨 거래 관계가 있어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손해를 가했는데 어떻게 오인이 생기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빠지는 거야. 하지만 얘는 어때요? 얘가 영업상 가지고 있던 채무가 이렇게까지 영업을 양도했으면 이분이 인수했겠구나라고 오인하는 거니까 구상호를 쓸 때든 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이든 관계가 없지. 근데 어떤 교과서에서는 야, 이게 안 된다고 했으면 이것도 안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논리적으로 판례가 일관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건 약간 틀린 얘기 같다는 거예요. 자, 효과, 연대책임 부담하는 거죠. 부진율 연대책임과 관련해서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이론에 있어서 뭐가 많이 나옵니까?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된 후에 일방의 시효이익 폭이나 채무 승인이 타방의 효과가 있다 없다? 없거든. 연대책임의 일반적인 범위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연대책임 부담 후 일방의 시효이익 폭이나 채무 승인은 타방에게 효과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3번 책임 면제. 이건 선택형에 잘 나오죠. 자, 이 상호소경 책임을 피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하는 거고 두 번째는 통지하는 겁니다. 등기는 안 하지만. 근데 이 통지를 누가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우리 틀린 지문으로 어떻게 나왔었냐면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둘이 함께 통지해야 됩니다. 둘이 함께. 진짜야. 한번 찾아봐, 조문. 그 4번도 시험에 잘 나와. 시효가 있거든요. 2년 경과하면 이 책임이 사라집니다. 누구의 책임이 사라지는지를 봐야 돼. 누구의 책임이 사라집니까? 원래 채무를 부담하던 양도인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이유는 영업이 양수인에게 귀속됐기 때문에 법률 관계도 양수인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뭐 소멸시효랑 이런 얘기도 들어있으니까 한번 다시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7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이 채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뭐 이런 얘기를 쓰시면 좋죠. 로마자 3번에 이 제도가 의미가 있는 거는 민법 470조의 준점유죄에 대한 변제랑 달리 경과실만 있는 채무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좀 실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때도 선의가 무엇인지가 의미가 있어요. 자, 2번에 보시면은 영업 양도 사실을 몰랐던 건지 아니면 채권 양도가 없었다는 것을 몰랐던 건지가 문제가 되는데 둘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봐봐, 영업 양도만 이렇게 물고 뜯어도 얼마나 이게 논점이 많아요. 그렇죠? 넘어가서 5번째 문제. 경업금지 의무입니다. 경업금지 의무. 자, 약정을 안 해도 10년입니다. 안 해도 10년. 동일 인접지역이에요. 인접지역도 포함된다는 거. 이건 너무 오바지. 우리나라가 뭐 넓어? 안 넓잖아요. 근데 소재지도 아니고 영업 범위로 가지고 판단하면 전부 다 전국을 대상으로 유통을 할 텐데 일단 10년은 못 한다는 거야. 일단 10년은. 그리고 이것도 웃겨. 밑에 세 번째 줄. 양도인이 상인인 경우에 한한다. 응? 자,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됐어요? 이거 선택형 문제 되게 잘 나와요, 여러분들. 농협이 도전공장을 다른 상인한테 양도했습니다. 근데 농협이 도전공장을 또 했어.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주장했는데 판례는 이 농협이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죠. 아니 영업을 양도한 거면 당연히 상인 아니야? 농협은 설립 근거법상 본질이 비영리고요. 그렇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그냥 금기관이랑 똑같지만 본질이 비영리고 일부 이 법인을 유지하기 위한 영역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일부 상법이 적용될 수는 있죠. 있어요. 근데 이 도전공장이나 조합원들의 물자를 판매하기 위한 거, 하나로마트 이런 거 상행위로 안 본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 약정이 있는 경우에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양도인이 상인이어야 한다는 얘기는 제가 도전공장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소결에서는 약정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10년 동안은 못하겠구만. 일단 이런 걸 전제로 내려놓고 그러면 경업피지는 뭘 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동종 영업을 못한다는 건데 이 동종 영업은 두 번째 줄 경쟁관계 여부가 문제가 돼요. 경쟁관계. 업종이 같다고가 다가 아닌 거죠. 경쟁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자, 그리고 이번에 동일 인접 행정구역에서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판례가 중요한 거죠. 물적 설비가 있었던 지역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인 영업활동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오뎅을 만들어서 어묵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급식에 납품을 해. 그럼 전국이죠, 전국. 그리고 3번까지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판례에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이 규정은 강의 규정 아니다. 의무 부담을 배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합의에는 묵시적 합의도 포함된다. 라는 일반론을 먼저 던져 놓으시고 소결해서 이 인간들 보니까 그 상호를 계속 쓰기로 했으니까 합의가 있는 거네. 이렇게 보는 거죠. 나눠봤어요. 일단 이렇게 답안 길게 쓸 일은 아니지만 동종 영업이다. 그러니까 약간 영업의 차이는 있죠. 차이는 있지만 돼지고기를 유통 판매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경쟁관계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 동일행정구역이냐? 물적 설비가 있는 지역은 다르지만 영업 범위가 전국이기 때문에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반가로 3번 직접적으로 경업을 허용한다는 얘기는 없었지만 영업 표지나 상표를 계속 쓴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경업하기로 보는 묵시적 합의로 볼 수가 있겠다. 따라서 위 요건을 다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또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겠다.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건 로마자 4번이에요. 의무 위반의 효과. 이런 걸 써주면 멋있죠. 경업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상법은 이 의무 위반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 다만 맨 밑에 문단에 보시면은 개입권은 명문 규정이 없는데 해석상 인정되는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개입권 행사는 불가하다. 이건 선택형 문제에 잘 나올 얘기고. 그리고 9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얘기도 선택형 문제에 잘 나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양도인이 영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업을 팔고 나서 나와 경쟁 관계가 생기는 게 나한테 피해가 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영업을 팔고 나서 유사한 영업을 제3자가 또 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막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줄쳐진 부분 보시면은 제3자에 대한 영업,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 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 그 제3자한테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나랑 관계가 없잖아, 이거는. 양도인에게 이거 하지 말라고, 임대하지 말라, 영업을 또다시 양도하지 말라라고 청구할 수는 있지만 그 제3자에게 직접 뭘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를 다 풀었거든. 근데 여러분 9페이지에 보시면은 14년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14년 기출문제. 반가로 이번에 참고사항에 요거 내가 다 풀지는 않을 건데 우리가 사실관계를 읽으면서 논점을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동양주식회사는 자본금 20억 원인 비상장사, 발주는 10만 주, 갑이 4만, 을이 3만, 병이 2만. 여기까지 눈에 띄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거는. 정이 1만 주 갖고 있고요. 이사는 갑을병 3인, 갑이 대표이사 사실상 정권을 행사. 문제가 슬쩍슬쩍 이제 보이는 거죠.
동양은 기계랑 섬유 두 개 사업 부분이 있는데 기계는 의료기계, 섬유는 섬유 원단 생산 판매. 윌비스랑 똑같네요. 동양의 연매출액은 100억 원, 기계가 95억, 섬유가 5억. 자, 사업 부문별로 동양기계, 동양섬유라는 영업 표지를 사용하면서 벌써 눈에 보이네. 그러니까 얘가 상호를 쓸 거거든. 근데 여기서 영업 표지라고 했잖아. 이건 상호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속용해도 책임을 진다는 얘기를 쓰려면 그 판례를 먼저 언급하시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응?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하여 왔다. 기존의 의료기기의 생산 판매 이외에도 수입 판매처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의료기계에 어디 갔어? 수입 판매 분야의 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A주식회사는 섬유 사업 부분에 섬유 원사를 공급하며 대금으로 5억 채권을 가지고 있다. 채권자. 동양은 가불병 3인의 이사가 모두 참석한 이사회에서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추총을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회사 전체 영업의 일부로서 실적이 부진한 섬유 부분을 B회사에게 양도하였다. 근데 물어볼게. 여러분. 응? 물어볼게. 실적이 겁나 부진해. 섬유가. 그리고 5억 원밖에 안 돼. 5%밖에 안 돼. 중요한 양도야 아니야? 어? 아닐 수 있잖아. 그럼 이사회 결의를 해도 돼? 약간 이런 게 기본기예요. 이걸 누가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중요한 일부 양도가 특별결의니까 안 중요한 거는 보통 결의 아닐까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 주총의 권한은 한정적이야. 법에서 하라고 하는 거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것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부 양도가 특별결의라면 안 중요한 거는 주총이 한다는 얘기가 없잖아. 법에. 이사회가 하는 거예요. 이사회가. 이해하셨죠? 응? 자, 그랬네. 이거는 반대로 판단하는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동양의 섬유 부분의 가치는 영업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섬유 부분의 양도 이후에도 동양의 영업은 크게 축소되거나 변동되지 않았다. B회사는 섬유 부분을 영업을 양수한 후 동양섬유라는 영업 표지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일부 양도는 아닌데 상호를 속용 책임은 물을 수가 있고 아까 채권자도 있었잖아요. 종종 거래처를 상대로 동일하게 영업을 하고 있다. 이건 뭡니까? 영업 양도가 있다는 거야.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거고 이때 상호가 아닌 영업 표지를 계속 쓰지만 상호 속용 책임을 부담한다는 겁니다. 그 후 갑은 이사회 승인 없이 동양이 생산하는 이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이사회 승인 없이 동양이 생산하는 동종의 의료기계를 수입 판매하는 C의료기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일단 끊고 이게 뭐 잘못했어요? 응? 경업금지 의무. 그렇죠? 혹은 겸직금지 의무. 둘 다 위반한 거죠. 응? 그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갑은 C회사의 운영자금으로 20억 원이 필요하였고 D은행은 C회사에 대한 대출에 연대보증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 갑은 동양의 이사회를 소집하였고 갑과 을만이 출석한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동양의 연대보증을 결의하였다. 자, 이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다른 회사를 해, 우리 회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근데 그 회사 대출 받는데 우리 회사가 보증을 서줬다는 거 아니에요? 보증을 쓰기 위해서 이사회 결의를 했다는 거지. 자, 이 보증계약 체결을 우리가 뭐라 그래, 이런 거를? 얘한테는 유리하고 회사한테는 불리한 계약. 자기거래라고 하는 거죠. 자기거래면 이사 총원의 3분의 2의 승인이 필요하잖아. 응? 자, 뭐 여기도 오늘 한번 외워볼까요, 여러분? 이사회 결의는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잖아요. 근데 3분의 2의 승인이 필요한 게 3개 있어. 자기거래 승인, 기회 유용 승인. 응?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감사위원 회의입니다. 감사위원 회의야. 감사위원회 위원 회의하는 거예요. 요 3개입니다, 3개. 근데 여기서 갑과 을이 찬성한 게 되는 거야? 3명 중에 2명이 왔으니까, 여러분? 응? 누구는 빠져야 돼요? 여러분, 주총이랑 똑같이 특별 이해관계에 있는 의결권 행사 못합니다. 이사회에서. 그럼 누군 빠져야 돼? 갑은 빠져야지. 이사회 결의가 없지. 이사회 결의가 없는 자기거래의 법적 효과가 뭐야? 상대적 무효설. 응? 그런 것들이 눈에 바로 보이지 않으면 문제를 여러분 3문 언제 풀 거야?
처음에 풀 거야, 마지막에 풀 거야? 마지막에 풀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마지막에 푸는데 이거 막 바로바로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휘갈겨 쓰냐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논점들은 자기거래 내가 딱 봤어. 이 자기거래에서 가장 큰 논점은 뭐냐? 이사와의 직접적 거래가 아닌데 자기거래에 해당한다는 거야. 간접적 자기거래의 범위. 그때도 이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 요건. 특별히 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된다. 승인이 없었다. 승인이 없었을 때 법적 효과. 상대적 무효설. 그러니까 은행이 선의 무중과실인 경우에는 보증계약에 무를 주장할 수 없다. 그렇죠? 여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을은 위 이사회에서 갑이 이사의 승인 없이 시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가 대표님이 이따위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대. 뭐죠? 감시의무 위반이에요. 감시의무 위반. 별다른,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다 알면서 두 가지가 될 수 있어.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그 개별적 이사들의 감시의무 위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생각해봐. 표현대표 이사 제도를 논할 때 외관의 존재, 외관의 부여, 외관의 시혜, 신뢰, 존부심 이렇게 외우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외관의 부여가 귀책사유잖아. 귀책사유는 묵시적 승인도 포함하잖아요. 이 묵시적 승인은 어떻게 판단하는 거야? 누가 알면서 방치해야 묵시적 승인이냐고. 몇 가지가 있죠. 진짜 대표, 그리고 이사 전원, 아니면 결의할 수 있는 과반의 이사, 그리고 우리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 이렇게란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이사들 전원은 이사에 참석해서 다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감시의무 위반도 문제가 되지만 표현대표이사에서 귀책사유를 판단하는 사실관계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왜 할까요, 여러분? D은행은 동양의 이사의 회의록 및 기타 대출 관한 서류를 확인한 후에 뭐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과실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정기계약을 체결하고 20억원을 대출해줬다. D은행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선의네, 선의. 그렇죠? C회사의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그 매출액이 급증하자 동양의 매출액은 현저히 감소하였고 회사의 손해 발생. 주가는 50% 하락하였다. 이거 왜 물어보겠어요? 문제 질문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지만 왜 물어보겠어요, 이거는?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물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주들이. 물어, 못 물어? 못 묻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못 물어.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제3자의 범위고 이 제3자의 주주가 포함되느냐는 거죠. 그 논의의 본질은 간접 손해, 그 회사의 손해가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주식이 하락한 것. 이 주가 하락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저는 지금 소름이 바짝바짝 돋아요. 집사람은 모르는데 제 친구가 저랑 법대 동기인데 명동에 있어요. 명동에서 이런 저런 이상한 일을 하거든요. 근데 걔가 가끔 알려주는 종목으로 제가 솔솔이 재미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위험한 걸 하지 말아야지라고 마음 먹었는데 이번에 진짜 크게 한번 슈팅 간다 종목에 한번 가자. 그래서 제가 와이프 몰래 한 2천만 원 정도로 제가 이제 비상금 정도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정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새끼들 다 잡아다 족쳐야 됩니다.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좋아. 근데 진짜 하루 만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들고 있었는데 계속 떨어져. 이거는 집에서 알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거는. 우리끼리 비밀이에요. 바빠요? 안 바쁘죠? 여기 한 번 더 풀어봐. 이거 오른쪽에 봐봐. 재밌지 않아요? 재미없다고? 천천히 해볼게. 15의 문제 한번 풀어봐 이거. 일단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논점을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수님들이 작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읽다 보면 어색해 사실관계가. 이렇게 막 논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한번 볼게요. 10년 1월 설립된 갑회사는 정관상 인쇄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비상장사 3인의 이사 ABC 주주 A 2%, B 13%,
E가 졸라 많이 갔거든요. 85%. 14년 8월 1일 기준 자본금 59억, 자산 총계 91억 원입니다. 의뢰사는 2014년에 이르러 구조적 재무적 위기에 봉착. 당장의 현안으로 14년 8월 1일까지 18일이네요. 18일까지 병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단기 대여금 7억 원을 갚아야 돼. 의뢰사는 병은행에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했어요. 그러나 병은행은 연장하려면 대표이사가 개인이 보증을 쓰고 보통 처음부터 썼을 텐데 물적 담보 제공 그리고 제3자 발행에 약속어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뢰사 대표이사 X는 A 누굽니까 여러분? 갑회사 대표거든요. 에게 개인 보증과 물적 담보는 다 되어 있으니 갑회사가 담보 목적으로 약속어음만 발행해주면 의뢰사가 부도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고 도움을 호소하였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야 이분? A가 어음을 발행해주면 뭐가 문제가 돼요? 응? 얼마야 이거? 액면 금액이 대여금과 동일이면 얼마지 이거? 7억 원인가요? 뭐가 문제야? 우리 회사 대표가 남을 위해서 어음을 발행해.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어음 발행하는 거, 뭡니까 이거? 남용이야, 남용. 그리고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 만약에 금액이 좀 컸잖아요? 그것도 큰 건데, 전단적 대표행위 되는 거야. 여러분, 7억 원짜리 어음을 발행한다는 건 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규모 재산의 차익과 같은 중요한 사항이란 말이죠. 3구 3조에 따를 때. 근데 대표이사 혼자 한다고? 자, 계속 볼게요. 근데 봐봐. A는 예전에 X로부터 받은 개인적 도움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사회 결의 없이. 좋네. 그렇죠? 전단적 대표행위 문제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단적 대표행위. 갑회사 명의의 액면 금액 7억 원인 약속어음을 수취인 병으로 하여 담보 목적으로 발행하였다. 자, 여러분 잠깐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은 만기에 이 지급 거절하려면 어떤 주장이 가능하냐는 거거든. 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전단적 대표 그리고 대표권 남용을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주장이 가능한 거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전단적 대표행위니까 이사의 결의가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그 은행의 어음의 수취인인 은행이 악의이거나 중과실임을 입증하면 되겠죠. 지금 변경된 판례에 따를 때. 그리고 또 대표권이 남용되었다. 그렇죠? 남용되었다는 사실을 해당 은행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건 어음에 대한 문제지만 전단적 대표행위나 남용에 대한 어음의 특유한 법리는 없어요. 회사법 문제야 이거는. 근데 이거 말고도 거절 가능성이 또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정관상 목적에 반하는 행위야. 여러분 자 뒤에 한번 들어보세요. 논리의 흐름을. 회사의 권리 능력은 법이 준 거죠. 법인격을 회사가 상법이 부여했으니까 설립 등기로 법인격이 탄생하고 권리 능력이 당연히 있는 거야. 법인은 사람이 아니니까 권리 능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의사 능력, 행위 능력도 다 인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계는 뭐냐면 법이 권리 능력을 줬기 때문에 법이 제한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상법상. 두 가지 있잖아. 청산 중일 땐 청산의 목적 범위 내로 제한되는 거, 그리고 다른 회사에 무한 책임상은 못 되는 거, 그리고 뭐 특별법상의 제한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정관상 목적 범위 내의 행위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관의 목적의 권리 능력을 제한하느냐. 이 논의의 시작은 민법이에요. 민법의 법인 규정 앞부분에 보시면은 법인은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을 갖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상법에 적용되느냐에 대한 문제야. 그 적용이 된다라고 봐서 정관이 권리 능력을 제한한다고 보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정관상 목적에 따라 권리 능력이 제한된다고 보는 게 판례의 태도야. 제한설이죠. 하지만 판례는 문구는 그래. 판결문을 읽어보면 정관상 목적에 따라 권리 능력이 제한된다라고는 하지만
이 목적 수행에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봐요. 직접적 행위뿐만이 아니라 간접적 행위도 포함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뭡니까? 대표가 그 행위를 왜 했는지에 대한 주관적 의도를 묻지 않고 정관상 목적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제한설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어때? 무제한설에 가깝기 때문에 이걸 갖고 말하기는 어려워. 응? 근데 이걸 그냥 써놓은 거고 제가 일단.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판례 다 뒤져봤거든. 근데 요런 똑같은 사례. 당신이랑 나랑 친구인데 아무 영업적인 접점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보증서 준 거를 무효라고 본 판례는 2개나 있어. 과거에. 비록 70년대 판결이지만. 뭐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원인 관계를 이유로 어음 지급의 거절 가능성.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음법 공부했어요? 아직 안 했나? 아직 안 했나요? 5분만. 응? 이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5분만. 5분만. A가 B한테 어음을 발행해 줄 때 이 발행의 원인이 되는 원인 관계가 있어요. 이 원인 관계를 구별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 적용되는 법이랑 얘 적용되는 법이 달라. 이건 뭐 민법이나 상법이 될 거고, 뭐 매매든 뭐 보증이든 금전 소비 대체 계약이든 뭐든지 간에 이것 때문에 어음을 발행했어. 그럼 적용되는 법이 일단 달라. 얘는 어음법, 얘는 민상법. 그리고 이 원인 관계가 사라져도 이 어음의 무인성이라고 합니다. 이 어음은 유통성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얘네 둘 간의 문제잖아 이거는. 그래서 어음은 일단 유효해. 그래서 이 어음이 막 돌아다녀서 뭐 정한테 가 있잖아요. 가지고 오면 얘는 무조건 줘야 돼, 이 돈을. 응? 다만 여기까지 안 넘어가고 얘가 갖고 있어. 이렇게 갖고 오면 어음이 유효하지만 A는 원인관계의 무효를 이유로 항변을 주장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항변을 인적 항변이라고 부릅니다. 둘 간의 문제고 둘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바로 C로 넘어가는 순간 이 항변이 끊겨. 이걸 절단된다고 말해요, 항변이.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뒤에 사실관계도 잠깐 볼게요. 본 김에. 11페이지. 미뤘대요. 단기 대여금의 상환기간 연장했고요. 한편 14년 9월 1일 갑회사는 A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주의 53, D가 16, F가 32%를 보유하고 있는 정회사와 대량의 인쇄물 발주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납기일인 14년 9월 30일 내에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금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새로운 인쇄기기를 구입해야 됐다. 뭐 말이 길지만 돈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A는 이를 위해 유상증자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신속히 이사회가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A는 긴급히 이사회를 소집하였는데 이런 것부터가 문제야. 사람 급한 거죠, 마음이. 시간이 촉박하여 9월 1일 날 각 이사와 감사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로 해도 되나 이거? 되거든. 주총이나 서면이지 이사회는 구두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있어. 이거 다 하나씩 언급을 해줘야 돼요. 이사회의 의안이 무엇인지 설명도 하지 않고 주총을 소집 통치할 때 목적사항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사회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알려주지 않아도 나와야 돼. 왜냐? 이사들은 출석 의무가 있거든. 응? 뭐 듣고서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올 거야 그러면 이사회에 잘 안 나오는 것만으로도 선관주의 위반이야 얘들은. 그리고 이러한 긴급 이사회 소집에 이사와 감사는 모두 동의하였다.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 설사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그 절차적 하자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거야.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소집 절차는 문제가 없네. 그 다음에 동이사회에서는 감사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아시죠? 감사도 출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이사회에서는 A씨가 참석해서 정회사 인쇄물 발주계약 체결 및 2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방식의 주주배정 방식이 원칙이고 이렇게 배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 주주가 주식수에 비례해서 인수할 기회를 갖게 되잖아요. 응? 전환 찬성으로 됐고 뭐 기준을 납입기로 어쩌다 저쩌다 뭐 이건 나중에 다시 다른 문제 사실관계가 추가되는 거니까요. 신주 발행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옛날 문제를 다시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뭐 신주 발행 거기다가 뭐 전단적 대표행위, 자기 거래, 대표권 남용, 뭐 어음 뭐 이런 애들은 맨날 나오는 애들이야. 뭐 야 이거 예전에 나왔으니까 이제 안 봐도 되겠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출문제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변사기를 보시든 아니면 우리 문제만 보시든 기출문제를 풀어볼 것을 강권합니다. 선택형도 기출문제를 꼭 보세요. 이게 전혀 새로운 문제를 낼 수가 없어. 내가 얘기했잖아요. 판례가 1년에 뭐 10개도 안 된다고. 뭘 새로운 걸 내? 10개가 뭐 다 전환합의체 판결이겠어요? 아니고 기존의 법리를 확인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민법보다 범위가 훨씬 좁아요. 양이 많게 느껴지지만. 내일은 답안지 갖고 만나요. 응? 고생하셨습니다.